전 세계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투자자들은 미래 사건에 대해 호의적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가격이 오른 자산을 매수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합리적인 예측조차 거절하고 매수를 줄이죠. 4장 경제 사이클.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장에서는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나옵니다. 하지만 막스는 경제학에 대한 자신이 가진 생각은 주로 상식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신이 여기에 쓴 내용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장기 경제 추세. 많은 투자자들이 높든 낮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년 경제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투자자들이 묻는 성장은 단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결국 단기적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장기적 문제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단기 경제 사이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장기 경제 사이클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막스는 한 해 경제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시간 증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는 매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생산량 증가는 GDP 상승과 같은 말이죠. 인구가 증가하면 GDP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산은 경제 성장이 지속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근거입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 GDP 성장은 역풍을 맞겠죠. 출생률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변화에도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중국의 한잔의 정책은 2015년 어느 날 존재했다가 다음날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 노동자가 되어 중국의 경제 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려면 20년은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출산율의 변화는 GDP의 연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GDP 방정식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노동시간당 생산량의 가치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출생률의 변화처럼 생산성의 변화도 완만한 정도로 서서히 일어나며 효력을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의 주 변화는 주로 산업혁명과 같은 생산 과정이 발전하면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죠. 장기적으로 GDP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지만 심각한 가속이나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침체와 회복의 단기 사이클은 이런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단기 경제 사이클.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놓은 예측과 결과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향후 1, 2년의 GDP 성장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단기 변동에 해당합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은 분기마다 또는 해마다 거의 변하지 않는데 왜 단기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할까요? 출산은 생식 활동으로 발생하며 그 이유와 발생 속도는 대개 시간이 지나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 수준의 변화도 기술 개선에 의해 좌우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사람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개별 연도의 실제 GDP 수준은 사람이 개입합니다. 출생률은 노동시간의 장기 추세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심리는 단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려는 의욕 또는 소비하려는 의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뉴스가 긍정적이거나 세금이 줄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주식이 올랐을 때 심지어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을 때도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단기 변동의 또 다른 이유는 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판매량보다 재화의 생산량이 많다면 초과분은 재고로 쌓이죠. 결국 이것은 이후 재고가 원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생산을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고의 증가와 감소는 경제의 단기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위의 요인들 즉 단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계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요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상당수는 인간의 행동에 기인하며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막스는 단기 사이클, 즉 인간의 심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학자, 은행, 미디어에서 얻은 전망을 투자의 행동의 기초로 삼습니다. 막스는 그런 예측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은 달성하기 쉽다. 평균적인 수익률은 달성하기 쉽기에 성공적인 투자란 평균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성공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정보로 똑같이 맞았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맞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남들보다만 덜 틀리면 된다. 즉 성공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더 뛰어난 예측에서 비롯된다. 과연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추정 전망은 정확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만 이런 전망들은 흔히 공유되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설사 전망이 실현된다 해도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자료를 읽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전망은 늘 적당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쓸모없을 겁니다. 어쩌면 가치 있는 전망이란 다수의 전망에서 틀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겁니다. 옳지만 보통과 다른 예측을 한다면 다른 시장 참가자
투자자들이 예측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을 재배치할 때 정확히 예측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겁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세에서 벗어난 주요한 이탈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한 이탈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막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망은 단순한 추정이다. 추정은 보통 정확하지만 가치가 없다. 추세에서 떨어진 주요한 이탈을 예측한 전망이 옳다면 큰 돈을 벌겠지만 대개 이런 전망은 부정확하며 무가치하다. 중요한 이탈에 대한 몇 가지 전망들은 정확하고 유익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 예측을 한 사람은 칭송받는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옳은 예측이 무엇인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 종합해보면 장기 경제 사이클의 장기적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은 평가하기 어렵다. 단기 경제 사이클의 오르내림 역시 어느 한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더 잘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확한 예측에 대한 대가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예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예측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에 대한 대가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예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예측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줄여볼까요?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큰 수익을 보겠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많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 번을 더 생각하게 만들죠. 다시 단기 사이클의 예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공이란 남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다수의 전망을 따라해봤자 시장 평균에 겨우 미칠 것이기에 다수의 예측을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려면 뛰어난 예측, 즉 다른 사람들의 전망에서 벗어나면서도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탈은 자주 발생하지도 않는 데다가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려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죠. 결국 전망에서 이탈할 것을 예측하며 투자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번 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죠. 경제 사이클은 장기와 단기로 나눕니다. 장기 사이클은 노동시간과 시간당 생산량, 즉 GDP에 의해 결정됩니다.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률과 기술 발전입니다. 이는 장기간 10년 이상의 주기로 변하죠. 단기 사이클은 심리와 자연재해나 전쟁, 세금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재해야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심리는 예측하기 어렵죠. 즉 단기 사이클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측을 성공하면 보상이 크겠지만 결국은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경제 사이클은 장기 사이클로 봐야 합니다. 5장 경제 사이클과 정부 개입.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 채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는 드물죠.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경제 사이클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주로 경제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사이클을 책임지게 되자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유익한 측면이 있고 대체로 피할 수 없다고 인식됐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경제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는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열기를 조금 식히려고 노력합니다. 그 방법으로 통화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며 유가증권을 팝니다. 중앙은행의 구성원들 중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이들을 매파라고 부릅니다. 매파는 위에 열거한 활동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넓은 범위까지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죠. 문제는 중앙은행들에게 고용 지원이라는 두 번째 책임이 생기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프로그램처럼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유가증권을 사들여 경제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부양 조치를 통해 고용을 촉진합니다. 중앙은행의 구성원들 중 고용에 초점을 둔 이들을 비둘기파라 부릅니다. 경제성장은 고용을 촉진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죠. 반면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만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제 사이클과 반대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즉 사이클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 번영의 시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 시기에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를 부양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역시 부양해야 할 때인가 억제해야 할 때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죠. 정부 경제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도구는 세금 및 지출과 관련된 재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면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며 경기 부양 수표를 나누어 주어 더 많은 돈이 소비와 투자에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과열이 우려될 만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 자국의 경제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경제 활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호황기에 적절한 대응입니다.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파티에 찬물을 끼얹어 초심을 잃고 싶은 정치인은 없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경제 사이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힘이 지나치게 강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경제를 너무 높이 끌어올려 경기가 후퇴합니다. 반면 힘이 너무 약하면 기업 이익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재무부 공무원들은 사이클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클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다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사이클의 극단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6장 이익 사이클. 일반적인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 2%에서 3% 정도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그 정도는 심하지 않죠. 미국은 거의 항상 5%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며 이런 극단적인 수치도 10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의 수익도 매년 안정적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도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보다 훨씬 더 심하게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익은 GDP보다 더 심하게 변동합니다. GDP가 높아졌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판매량의 증가와 판매 가격의 상승,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또 더 많은 소비를 뜻하죠. GDP 성장률이 높을 때 기업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고 낮을 때는 증가폭이 작거나 감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사이클의 변동보다 이익 사이클의 변동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이익 증가의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이유는 경제 성장 외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업의 업종에 따라 이익 변화가 다릅니다. 산업, 원자재 기업은 경제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반응해 GDP가 팽창할 때는 화학, 금속, 플라스틱, 에너지, 전선, 반도체 등이 필요하고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식음료, 의약품 같은 필수 소비재는 사이클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가의 소비재, 저렴한 옷, 신문과 같은 수요는 변동이 심하지 않으나 사치품과 여행 수요는 변동이 심하죠. 또 자동차나 집, 트럭, 공장처럼 고가의 내구재는 경제 사이클에 민감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에 침체기에는 교체를 미룰 수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덜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위에서 신문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1990년대까지 신문은 필수적인 정보원으로 여겨졌고 저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신문을 사보았습니다. 즉 신문은 이익 사이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신문사들은 점유율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익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신문 사업은 기술 발전이 불러온 장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던 어떤 사업일지라도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익 사이클은 업종 같은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경제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경제 사이클보다 크게 변동합니다. 7장 투자자 심리의 시계추.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노력, 이익 사이클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완전히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심리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심리의 변화는 경제, 기업 이익 사이클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초래합니다. 막스는 시계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1991년에 쓴 메모를 인용합니다. 주식시장의 심리적 변동은 시계추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시계추가 움직이는 중간 지점은 시계추의 위치를 평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위치이다. 하지만 시계추가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매우 짧다. 시계추는 늘 아치의 극단을 향해 움직이거나 극단으로부터 멀어진다. 극단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되돌림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된다. 즉 되돌림에 필요한 에너지는 사실 극단으로 향한 움직임 그 자체이다. 해석하자면 폭락을 만들어낸 것은 거품 시절에 만들어진 에너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시장도 시계추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노치감과 침체 사이, 긍정적인 발전을 축하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사이, 너무 비싸지는 것과 너무 싸지는 것 사이, 투자자의 심리는 중도보다 양극단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막스는 문제가 없다라는 메모에서 이 주제에 대해 또 다시 썼습니다. 6가지 추가 요소를 정리했죠. 탐욕과 공포 사이,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 위험 수용과 위험 회피 사이, 신뢰와 회의 사이,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과 현재의 명확한 가치에 대한 주장 사이, 매수하려는 조급함과 매도하려는 패닉 사이. 시장이 한동안 강하게 상승할 경우 우리는 항상 위의 요소 중 앞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뒤의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사이클은 어느 극단을 향해 움직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극단에 도달한 뒤 모멘텀이 역전하며 다시 중간 지점을 향해 되돌아가죠. 시계추 또한 평균 또는 중간 지점을 향해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 지점을 지나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시계추의 움직임은 왜 중요할까요? 사이클이 지나친 상승과 하락은 주로 심리적 과도한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시계추의 과도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은 즉 거품이나 폭락에서 피해를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초보적인 요건이기 때문이죠. 시장 참가자들이 극단으로 움직이는 행동, 즉 더 많은 수익을 얻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결국 하락이 일어날 상황을 만드는 대신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더 안정적이고 덜 격렬하며 오류도 적은 곳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스는 중도라는 메모에서 기준 정액의
불가능성에 대해 썼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투자한 업계에 몸담은 47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 37%에서 마이너스 37%까지 흔들렸다. 좋은 해와 나쁜 해를 평균 내보면 평균 10% 정도였다. 그렇다면 1970년부터 2006년까지 47년 동안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평균 2% 내외였던 적, 즉 평균은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인 8에서 12%였던 적은 몇 번이나 될까? 딱 3번뿐이다. 47년 중 3번만 평균이었고 13번은 30% 이상 올랐거나 10% 이상 떨어졌다. 평균이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극단적일 때는 여러 해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몰려있다. 폭락과 폭등은 연달아 일어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평균의 오류를 보여주는 메모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막스가 말했듯 시계추의 중간은 시계추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위치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죠. S&P 500이라는 시계추가 47년간 움직일 때 시계추의 중간, 즉 평균 수익률은 10%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47번 중 단 3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라는 수익률은 S&P 500의 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수익률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익률만 봐서는 시계추의 양극단으로의 움직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갖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때에는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합니다. 탐욕은 투자 경쟁을 유발하며 사람들은 시장을 상승시키고 자산 가격을 높이죠. 또 반대의 경우엔 사람들의 기분이 좋지 않고 부정적으로 변해 두려움이 커집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을까봐 걱정하고 이로 인해 구매가 위축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죠. 다음은 중도에서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에 대해 적은 내용입니다. 나는 시장이 탐욕이나 공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탐욕 때문이든 공포 때문이든 그것은 시장을 극적으로 움직인다. 1999년 기술주에서 일어났던 일은 탐욕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신중한 투자자들은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다. 모든 이들은 기술주가 끝없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다. 내가 아는 누구도 2000년에 기술주 거품을 터뜨린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쨌든 탐욕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자 얼마 전까지 기회를 잃을까봐 걱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돈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탐욕과 공포는 투자자들이 따라 움직이는 가장 명백한 심리적 흐름입니다. 다른 중요한 심리적 변화는 도취감과 침체입니다. 도취된 투자자들은 현재의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흥분해서 이익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부풀립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탐욕을 가질 만큼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를 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투자자들은 미래 사건에 대해 호의적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가격이 오른 자산을 매수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합리적인 예측조차 거절하고 매수를 줄이죠. 뛰어난 투자자는 성숙하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며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투자 펀더멘탈과 환경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들은 탐욕과 공포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낙관적일 때는 탐욕스럽고 비관적일 때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다음은 소파에서라는 메모에서 심리적 움직임에 대해 쓴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은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보다 단순히 긍정적인 것들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자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좋은 소식이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낙관적이 되어 매수를 열망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잘 다룬다면 투자 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심리는 변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도 심리 변화와 함께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탐욕과 공포 사이의 변화는 심리라는 시계추의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것은 투자자 대부분의 행동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죠. 사건이 긍정적이고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상승하고 사건이 부정적이고 공포가 확산되면 하락합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심리적 과도한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막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수의 뛰어난 투자자들은 천성이 감성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냉정한 본성이 그들이 성공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죠. 여기에 관해 막스가 자주 듣는 질문이 냉정함을 배울 수 있냐는 겁니다. 막스의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막스는 사람들이 감정을 살피고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에게는 쉽고 타고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도취감을 낳고 도취감은 낙관주의를 낳고 낙관주의는 탐욕을 높이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투자자의 상황인식을 장밋빛과 흑빛 사이를 오가게 합니다. 다음은 소파에서 라는 메모의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정적으로 세상을 평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긍정적인 사건에만 주목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무시하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들의 인식과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중립적인 경우는 드물다. 결론은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유익한 측면과 해로운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둘 중 하나에만 집착한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꽤 좋은 것과 그렇게 좋지는
하는 것 사이에서 변동한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인식은 결함이 없는 것에서 희망이 없는 것으로 움직인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항복한다. 막스는 자신의 친구인 존 브룩스에게 투자자들이 삶에 만족할 때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들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지표, 경제 강화, 주가 반등, 저조한 지표, 연준이 완화 가능성이 높음, 주가 반등, 예상과 같은 지표, 낮은 변동성, 주가 반등, 은행들이 40억 달러를 벌었다, 사업 환경이 우호적, 주가 반등, 은행들이 40억 달러를 잃었다, 나쁜 뉴스가 제거됨, 주가 반등, 석유 가격 급등, 수요에 기여하며 세계 경제 성장, 주가 반등, 석유 가격 하락, 소비자 구매력 증가, 주가 반등, 달러 가치 급락, 수출업자들에게 긍정적, 주가 반등, 달러 가치 상승, 해외 수출업자들에게 긍정적, 주가 반등, 인플레이션 급등, 자산 가치 상승 초래, 주가 반등, 인플레이션 하락, 수익을 질 향상, 주가 반등. 물론 같은 행동은 반대의 방향에도 적용됩니다. 심리가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지표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우수한 투자자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를 인식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고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도추관과 낙관주의는 보통의 투자자들이 사건을 정상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침체와 비관주의는 사건을 나쁘게만 보며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투자 비결 중 하나라고 막스는 말합니다.